제4장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 나에게는 매출 목표가 필요치 않았다. 또한 인위적인 보상으로 격려하지 않아도 전력을 다해 질주할 수 있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즐거운 위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음을 다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 1976년 3월 다트머스 대학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학 측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왔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무모한 일에 달려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짓이죠. 하지만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어야 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에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도전의 일부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1938년 초에 나는 내 말대로 즐거운 위험을 감수하고 신형 멀티믹서를 커다란 샘플 상자에 넣어 다니게 되었다. 일은 상당히 잘 돌아갔다. 온 나라의 소다수 판매점과 식당 주인들이 이 제품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은 망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버섯 비슷하게 생긴 30파운드, 약 13.6kg짜리 이 금속 기계는 어찌 보면 회전축이 한 개인 기계 6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어떻게 기계 한 대 음료수를 모두 맡기겠느냐는 이야기다. 딱 한 대뿐인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할 때까지 장사를 할 수 없지만 기계가 6대면 한꺼번에 모두 고장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만약 서너 대가 고장난다 해도 장사는 계속할 수 있다.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힘들었다. 고집센 사업가들과 수없이 말씨름을 해야 했다. 내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명 관심이 있다는 근거가 보였기에 제품에 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 언젠가 멀티믹서가 성공을 거두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꿈을 위해 바친 혹독한 곡물. 나는 오늘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시카고 라살바커 빌딩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자리를 지키는 일은 드물었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비서가 사무실을 관리했다. 제품이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라는 걸 감안하면 매출은 나쁘지 않았다. 멀티믹스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극히 불안했다. 내 급여를 결정할 권리는 60%의 지분을 가진 세니터리 컵에 있었고 존 클라크의 농간으로 나는 릴리 튤립컵을 그만둘 때와 똑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2년을 지내고서 어떻게든 이 60%의 지분을 되찾아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클라크에게 갔을 때 비로소 그가 그동안 어떤 농간을 부렸는지 알게 되었다. 쿠의 형제는 클라크에게 모든 지분을 넘긴 상태였다. 아마 멀티믹서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클라크는 베니스의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처럼 내 심장에서 살점을 뜯어낼 작정을 하고 있었다. 미친 듯이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네가 팔고 있는 기계는 전망이 밝아 보이는군. 나는 당장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네가 미래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네. 그런데도 자네가 내 지분을 되돌려 받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내 투자금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겠네. 나는 처음부터 그의 가짜는 투자금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건 얼프린스도 마찬가지였다. 좋습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내가 물었다. 68,000달러.
어떻게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그 액수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외에는 기억이 통 나지 않는다. 분명 나도 무슨 말인가를 했을 테지만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고집했다. 그런 큰 돈이 내 수중에 있을 리 없었다. 그 만남에서 얻은 소득은 나를 올가맨 악마 같은 계약의 실체를 확인한 것뿐이었다. 결국 나는 12,000달러를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돈과 이자는 5년간 갚아나가야 했다. 내 급여와 판공비는 그대로였다. 내 회사가 거둔 수익을 그에게 모두 퍼붓는 셈이었다. 아이고, 남의 일인데도 내 속이 다 터지네.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깜깜했지만 어쨌든 돈을 갚고 회사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엘링턴 하이츠의 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했고 10만 달러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기업가로서의 여정, 자본주의 세계에 오래도록 기억될 족적을 남긴 여정의 첫 단계였다. 봉건시대로 말하자면 공물을 바쳤던 셈이다. 내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맥도널드와 함께 올라서기까지 상납은 수년간 계속됐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후 재정적 부담이 한층 더 커졌을 때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휴식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있어도 불필요하게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그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일은 없게 하리라 다짐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종의 자기 체면으로 나를 다스려야 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경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성가신 질문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신선하고 맑은 정신으로 고객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의식이 여러 가지 긴급한 메시지로 가득 찬 칠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지우개를 든 손이 이 칠판을 깨끗하게 지운다고 상상했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려 하면 그것이 형체를 만들기 전에 지워버렸다. 그 다음 목 뒤에서부터 어깨, 팔, 상체, 다리, 발끝까지 순서대로 몸의 긴장을 풀었다. 이쯤이면 나는 어느덧 잠에 빠졌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바쁘게 일을 하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예비 고객들을 접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간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하는데 비결은 쉬는 시간을 1분 1초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밤에는 보통 6시간 이상 잘 수 없었다. 4시간도 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자는 것도 일처럼 열심히 했다. 최초이자 최고의 직원을 뽑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비롯된 불안감으로 사회 전체가 동요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신문과 잡지를 뒤덮었다.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데 이어 나치가 유럽을 점령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옮아갔다. 1942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멀티믹스 사업은 접어주어야 했다. 전쟁 물자를 대느라 멀티믹서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 공급이 제한된 것이다. 제품이 없는 세일즈맨은 활이 없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다. 이리저리 돈이 될 만한 곳을 헤집고 다니다가 해리비 버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는 몰트 어플랜티
풍부한 메가 음료 한 잔이라는 뜻. 몰트 오브 플랜티 라는 음료를 만들어 팔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저지방 메가유와 16온스 종이컵을 대는 계약이었다. 이 음료도 100만 중에 하나처럼 금속 실린더를 이용하여 종이컵에서 혼합시켜 만들었다. 나가서 팔만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기에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얼프린스를 계속 독촉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들은 죄다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생산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들이었다. 몰트 오브 플랜티로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었으나 존 클라크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 문제였다. 끔찍한 악몽 같았지만 어떻게든 갚아나갔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는 온전히 내 것이 된 멀티믹서를 다시 팔 수 있게 되었다.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전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은 점차 활기를 띨었다. 새로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몸집을 불려나가는 이 시장에 나도 뛰어들었고 데어리 퀸, 데이스티 프리즈 등의 업체에 멀티믹스를 공급했다. A&W 루트비어라는 드라이브인 식당을 연 윌러드 메리어트에게도 멀티믹스를 판매했는데 그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나는 멀티믹스를 팔러 돌아다니며 식당과 주방을 수천 곳 이상 둘러봤으니 소위 주방 감정사라 할 만했다. 어떤 운영 방식이 대중들에게 호감을 얻고 어떤 방식은 실패하는지 가늠할 눈이 있다고 자부했다. 윌러드 메리어트는 처음부터 성공을 예약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나 그나 메리어트사가 거대한 호텔 및 레스토랑 체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멀티믹스 판촉은 레스토랑이나 낙농업 협회의 컨벤션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나는 전국 규모의 박람회와 대규모 지역 박람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럴 때면 멀티믹스와 12대를 일리노이 남부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부터 박람회장까지 급행열차편으로 보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면 우리 부스에 믹스 몇 대를 전시하고 나머지 믹서들은 리퀴드 카보닉, 베스턴 브레싱, 그랜드 레시피, 소다 파운틴 등 대형 소다 공급기 제조 업체 카운터에 설치했다. 견본을 다 팔지 못하고 박람회를 떠나는 일은 없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항상 추가 주문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박람회 마지막 날이 늘 무서웠다. 기계를 다시 포장해서 구매자에게 배송해야 했는데 내가 워낙 손재주가 없는지라 쉽지가 않았다. 기계를 포장하고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손에 가시가 박히고 손가락 마디 피부가 벗겨지고 욕설이 난무하는 일이 수없이 벌어졌다. 물론 그런 사소한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가끔은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아담한 물건을 팔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멀티믹스가 든 샘플 상자는 무게가 23kg에 가까웠다. 상자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작은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었지만 택시에 타고 내리거나 긴 계단을 오를 때는 무척 번거로웠다. 나에게는 매출 목표가 필요치 않았다. 또한 인위적인 보상으로 격려하지 않아도 전력을 다해 질주할 수 있었다. 꽤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렸을 때는 한 해 5,000대씩 팔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판매량이 그 정도 되었던 해가 여러 번이었고 1948년인가 1949년에는 한 해 동안 멀티믹스를 8,000대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판매량이 이 정도 수준에 달하자 내 스타일대로 사무실 밖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다른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구할 만큼 사업이 탄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1948년 늦가을 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엘도티가 회계장부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수년간 내 회계 일을 처리해준 회사와 직원의 판단이었기에 믿고 따르기로 했다. 나는 엘을 재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다. 몇 명이나 면접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에 그 자리를 차지한 어느 재기 넘치는 여성을 만났던 장면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준 마르티노와 얘기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다는 결심이 바로 섰다. 폭풍이 몰아치던 12월의 그날, 그녀는 라셀르 거리의 빌딩 사이로 불어드는 한기를 견디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낡은 코트 차림이었고 몇 끼는 굶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와 성실함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 강인함을 다 감하고 따뜻한 성격이 감싸고 있었다. 좀처럼 조화를 이루기 힘든 덕목들을 모두 가진 것이다. 부계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업무 기술은 어렵지 않게 익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급여를 많이 줄 순 없지만 열심히 일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노라고 말했다. 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나와 면접을 본 그날부터 20년이 채 되지 않아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의 비서실장이자 회계 책임자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 임원이 되었다. 주는 시카고 북서부의 형편이 어려운 독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와 루이스 마르티노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가 국방통신망의 필수적인 동축 케이블 발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가 징집을 피하게끔 할 생각이었다. 어느 날 주는 남편의 징병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군 인사처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자원 입대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군 면제를 받았지만 이 애국심 넘치는 여성은 남편 대신 군 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여군 신분으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삼각법이니 미적분학 같은 것들을 배웠다. 고등수학을 특별히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마는 사람이었다. 넘지 못할 산은 없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도서관의 책을 모두 뒤져서라도 기어이 알아내곤 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자녀들은 2명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준의 아버지와 남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순식간에 빚을 14,000달러나 지게 되었다. 그들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이끌고 위스콘신 델스 인근의 한 농장으로 터전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집값이 저렴했고 농사를 지으면 가족들이 먹을 식재료도 충당할 수 있으리란 계산이었다. 남편 루이스는 텔레비전 수리점에서 일자리를 얻고 농장 일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그렇게 살 길을 찾는 젊은 부부들이 꽤 많았다. 더러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준 부부는 형편이 펴지지 않았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시카고로 올 상황이 아니었기에 준이 시내에 와서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면서 취업 알선소를 들락거렸다. 그러던 중 그 지독히 추운 12월의 어느 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준은 직업 정신이 투철한 데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이 청렴했다. 직관력도 뛰어나서 거의 신통력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다.
그녀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직관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은행에 보내어 돈을 예금하도록 했다. 당시 주는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딱 20센트가 있었다고 한다. 집에 갈 교통비였다. 그런데 구세군 밴드 앞을 지날 때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일었다. 주머니에 돈을 넣은 채로는 도저히 그곳을 지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0센트 동전 2개를 모두 냄비에 넣고 은행으로 향했다. 사무실에 돌아온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에요. 이렇게 일자리를 구한 데다 아들 아이의 생일이거든요. 농장에 있긴 하지만요. 아이에게 보내줄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됐죠. 그녀는 가진 돈 20센트 전부를 구세군 냄비에 넣은 사연을 전했다.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은행에서 나오다가 구두굽이 보도블록 틈에 끼었다. 굽을 빼내려고 밑을 내렸다 봤는데 세상에 발 옆에 $20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은행에 돌아가서 창구 직원에게 혹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그 돈은 아무래도 아가씨가 넣어두어야겠네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다 있죠? 준에게는 늘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나쁠 리가 없다.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준이 가진 운덕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후 우리는 맥도날드를 만들었고 직원이 크게 늘어났다. 직원들은 준을 마더 마르티노라고 불렀다. 그녀는 직원들의 경조사며 누가 아이를 가졌는지, 누가 부부 사이 문제로 고민하는지, 누가 생일을 맞았는지를 모두 알고 챙겨주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다.